북한 바다를 지키던 최연소 작전 장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보위부의 24시간 감시망이었던 여인까지 사라져 평양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국에 사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함께 사라진 여인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두 사람은 어떻게 철통 감시를 뚫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처음 군복을 입었을 때 19살이었습니다. 평양해군 사령부 최연소 작전장교 동기들이 하나같이 부러워하던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계급장을 보며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나라가 저를 선택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강설이 1997년생 평양 출신, 아버지는 해군 중장, 어머니는 당 조직부 일꾼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삶의 궤도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배치, 완벽한 충성,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의심은 사치였고 체제에 순응하는 것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만 알았습니다. 29이 되도록 단 한 번도 다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령부 생활은 일반 인민과는 달랐습니다. 배급이 끊기지 않았고 숙소에는 난방이 들어왔습니다. 장마당에 나가 끼니를 구걸하듯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는 그게 당연한 질서라고 여겼습니다.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이 얻는 것, 그게 공평하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당시에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확신이 무너진 건 2025년 겨울이었습니다. 임무 중 우연히 소형 영상기기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그것을 숙소 담요 속에 숨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만. 화면 속에 나만의 해상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눈이 멈췄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형형색색의 조명이 밤바다를 가득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강요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를 부딪히고 음식을 나눠 먹고 아이를 안고 뛰어다니며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축 행사의 그 딱딱하고 일사불란한 군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화면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기기가 떨리는 것인지 제 손이 떨리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상부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남조선 방송은 쓰레기입니다. 인민을 현혹시키는 거짓 선동입니다. 수백 번도 넘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믿어야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 사람들의 웃음이 거짓이라는 말이 도무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눈을 감으면 화면 속 불빛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을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지금 제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것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뒤집어 썼습니다. 뭔가를 억누르려는 것처럼 몇 번이고 다시 덮었습니다. 평생 봉쇄의 벽으로만 여겼던 저 바다가 그날 밤부터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저 너머에 진짜 세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생각은 제가 눌러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29의 강설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영상을 본 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제 시간에 출근했고 경례도 똑바로 했고 사상학습 시간에는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뭔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을 저 스스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끝나갈 무렵 사령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해상연회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해마다 있는 일이었습니다.
배 한 척을 통째로 빌려 밤새 술을 마시고 여자들을 불러들이는 자리였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차출될 명단이 돌았고 거기에 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작전 장교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젊고 얼굴이 반반하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배가 뒤집혔습니다. 그 명단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제가 신년을 바쳐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계급장도, 표창장도, 최연소라는 수식어도 결국 저는 그들 눈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쓰고 버릴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군복이 저를 보호해 줄 거라 믿었는데 오히려 그 군복이 저를 그 자리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훈장처럼 여겼던 계급장이 그 순간만큼은 목을 조이는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명단은 결국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제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안도했냐고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내 이름이 빠졌지만 내일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끌려갔다는 것도 그 연회가 있고 나서 열흘쯤 지났을까요. 사령부에 보위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모두가 잠에서 깼습니다. 누가 끌려가는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제발 내 문이 아니기를 빌며 숨을 죽입니다. 복도의 발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 그날 밤 저도 이불 속에서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제발 제 문이 아니기를. 끌려간 사람은 제가 가장 존경하던 선배 장교였습니다. 김 선배라고 불렀습니다. 저보다 6살이 많았고 사령부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하고 누구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밥도 굶어가며 후배들 챙기고 불합리한 지시에도 군말 없이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끌려갔습니다. 죄목은 반체제 혐의였습니다. 외부 방송을 청취했다는 것, 그리고 연회 자리에서 간부의 지시에 불응했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사람 목숨 값이었습니다. 처형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부대원 전원이 동원되었습니다. 보지 않으면 의심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던 김 선배의 마지막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체념에 가까운 무언가였고 동시에 살아남은 자들을 향한 간절한 부탁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평생 부끄러울 것입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군복을 입은 제가 보였습니다. 계급장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그 군복의 깃을 양손으로 틀어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인간으로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날에야 비로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무엇을 믿었는가? 그 물음이 너무 커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들킬까봐 이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 침묵의 울음이 스스로도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다 마를 때쯤 한 가지 생각이 아주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죽더라도 이곳에서 죽지 않겠다. 그날 밤 그 생각은 결심이 되었습니다. 탈출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꺼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 잡히면 처형이었고 잡히지 않아도 가족이 연좌제로 고통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도망가면 저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생각만으로도 발이 묶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날 밤 가슴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늙어가다가 어느 새벽 문소리에 끌려가는 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이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봉쇄의 벽이 아니라 어쩌면 길이 될 수도 있는 그 바다가. 저는 그날부터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반드시 건너겠다는 것만. 두려움은 날마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뒤에도 저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법을 몰랐으니까요. 바다를 건넌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건너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잡히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혼자서는 죽으러 가는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결심만 품은 채, 아무것도 못한 채로. 그 무렵 비진아를 처음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해안포 부대 통신병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아래였고 직책도 계급도 한참 낮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얼굴만 아는 후배였습니다. 진아가 제 눈에 들어온 건 그날 박철수 때문이었습니다. 박철수, 보위부 지도원.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몸을 움츠리는 사내였습니다. 직책이 주는 권한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는 인간이었습니다. 특히 진아를 괴롭혔습니다.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어린 통신병. 박철수 눈에는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소모품이었겠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추잡한 말을 던졌고 저 못돼 일부러 진아 옆에 서서 어깨를 부리쳤습니다. 진아는 그때마다 눈을 내리깔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인지 이미 감각이 없어진 것인지 그 표정이 어쩐지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진아가 창고 뒤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작고 납작한 것. USB였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소리에 진아는 번개같이 그것을 품속에 숨겼고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신고하면 끝이었으니까요. 저는 한참 동안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도 품속에 숨겨둔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아가 꺼낸 USB 안에는 나만의 해상 축제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 이불을 뒤집었으며 억누르려 했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조명, 웃고 있는 사람들. 진아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서로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진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언니.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왔습니다. 안도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는 두 가지가 동시에 밀려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 그리고 이제 진짜 돌이킬 수 없다는 공포. 진아는 저보다 준비가 훨씬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상 하나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탈출이 가능한지, NLL이 어디쯤인지, 북한 해안 경비의 취약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통신병으로 일하며 들은 것, 몰래 접한 정보들을 진아는 혼자서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에게 모욕을 당하는 날에도,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날에도 그 모든 것을 참으면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진아가 담담하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는 동안 저는 주먹을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 사람이 혼자 얼마나 버텨왔는지가 느껴져서 목이 맸습니다. 그러나 진아에게도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방법이었습니다. 해안을 따라 몰래 헤엄쳐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배를 훔치는 건 발각이 너무 쉬웠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수중 추진기. 작고 조용하게 사람을 물속에서 앞으로 밀어주는 장치였습니다. 사령부 기밀고에 그 부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했다는 걸 진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아는 수영도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수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작전 장교가 수영을 못한다는 것이 웃긴 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해군 사령부에서 여성 장교가 바다에 들어갈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숙소 근처 작은 하천에 몰래 나갔습니다. 진아가 제 팔을 잡아주며 물에 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몸이 굳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까지 차오를 때 솔직히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진아가 말했습니다. 힘을 빼야 떠요, 언니. 버티려고 하면 가라앉아요. 그 말이 수영 얘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버둥대던 제 팔을 잡아주던 진아의 손이 그 어떤 명령보다 강한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밤
잠시 쉬던 중에 진아가 말했습니다. 언니, 남조선에서는 개랑 고양이를 죽이지 않아요. 집에서 가족처럼 키운대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멍해졌습니다. 고양이를 먹지 않는다는 게 그때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진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한에서는 밤새 불 꺼지는 가게가 없다고, 인터넷으로 세상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정부를 욕해도 잡혀가지 않는다고, 말 한마디에도 처벌이 따르는 세상에서 살아온 저에게 그 이야기들은 그냥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세계였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이 오는 줄도 모르고 소곤거렸습니다.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둘 다 알았습니다. 잡히면 처형이었습니다. 가족은 수용소였습니다. 바다에서 익사할 수도 있었고, NLL에서 총에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살아서 닿을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사는 것과 바다에서 죽는 것, 어느 쪽이 더 나은 죽음인가. 그 답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앉아 처음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적어내갔던 그 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진아의 손글씨는 작고 단정했습니다. 레이더 사각지대 시간, 초병 교대 간격, 조류의 방향, 숫자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옆에 추진기 부품 목록을 적었습니다. 두 사람의 글씨가 한 종이 위에 겹쳐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무섭고 떨리고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아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잘할 수 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해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적어도 혼자보다는 낫다는 것도.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의 목숨을 손에 쥔 사이가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매일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고 경례하고 충성 구호를 외쳤습니다. 밤에는 부품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지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누군가 제 눈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들켰나? 의심받는 건 아닌가? 그 공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아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힘을 빼야 떠요, 언니. 버티려고 하면 가라앉아요. 그 말이 버티게 해줬습니다. 그냥 그 말 하나가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끝내야만 한다고. 그 다짐을 매일 밤 가슴에 새기며 잠들었습니다. 수중 추진기를 만들려면 부품이 필요했습니다. 설계는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소형 모터, 방수 케이스, 프로펠러 날, 배터리 팩. 어렵지 않은 구조였죠. 문제는 그 재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령부 1급 기밀고, 여성은 출입 자체가 금지된 구역이었습니다. 허가 없이 들어가다 걸리면 간첩 혐의, 간첩 혐의면 총살이었습니다. 알면서도 들어가야 했습니다. 준비가 길어지는 동안 박철수는 더 심해졌습니다. 진아를 향한 그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못 때 일부러 진아 옆에 서서 귀에 대고 속삭이고 서류를 가져오라며 불러내서는 문을 닫았습니다. 진아는 그때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끓었습니다.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서면 오히려 진아가 더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 무력함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만들어야 했습니다. 더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진아를 데리고. 어느 날 밤, 진아가 작업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 여기 하루라도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저는 부품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다 되어갑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잠을 줄였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창고 불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빨리 끝내야 했습니다. 기회는 한 달에 한 번 왔습니다. 김일고 담당 병사가 교대되는 날, 서류 정리가 들어가는 틈이었습니다. 진아가 그 시간을 정확히 알아냈습니다. 통신병이라 교대 일정이 무전으로 오갔거든요. 우리가 가진 시간은 12분. 12분 안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을 챙기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처럼 서류 묶음을 옆구리에 끼고 기밀고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내 발소리인데 낯선 사람 발소리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는데 손이 땀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부품들은 생각보다 빨리 찾았습니다. 모터 2개, 방수 하우징 케이스, 프로펠러 부품, 군복 안쪽에 하나씩 집어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됐으니까요. 나오는 길에 박철수와 마주쳤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제가 나오는 걸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멈추면 티가 났으니까요. 강장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등 뒤에서 왔습니다. 발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표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놀란 기색도, 당황한 기색도 없이. 저는 서류 묶음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기밀고 쪽 배선 점검 요청이 들어와서요.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서 확인만 하고 나왔습니다. 박철수가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아래 위로, 느리게. 그게 점검인지 모욕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면 지는 거였으니까요. 속이 뒤집히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옆구리에 낀 서류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잠깐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던지듯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복도 끝이 보일 때까지 걷고 모퉁이를 돌고 아무도 없는 계단 아래에 들어가서야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엔 넘어갔습니다. 이번 한 번은 부품을 손에 넣은 뒤로 조립은 밤마다 조금씩 이루어졌습니다. 숙소 창고 구석에서 수건으로 덮어두고 불빛 하나에 의지해 작업했습니다. 진아가 망을 봤습니다. 모터를 연결하고 방수 처리를 하고 프로펠러 각도를 맞추며 손이 작아 좁은 부분에 닿기가 어려웠고 눈이 아프도록 들여다봐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스 한쪽 이음새가 맞지 않았습니다. 물이 스며들 수 있는 틈이었습니다. 다시 뜯고 조였습니다. 그래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체온증도 문제였습니다. 1월의 동해, 수온은 영하에 가깝습니다. 잠수복 없이 그 물에 들어가면 사람은 얼마 버티지 못합니다. 잠수복을 구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진아가 말했습니다. 바셀린이랑 돼지기름을 두껍게 바르면 돼요. 열 손실을 늦춰줄 수 있대요. 어디서 그걸 알았냐고 물었더니 드라마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데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탈출 전날 밤, 우리는 서로의 등에 기름을 발라줬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차갑고 미끌거렸습니다. 이게 우리 목숨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니 웃기기도 하고 너무나 처량하기도 했습니다. 진아가 제 등을 문지르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아마 울음에 가장 가까운 웃음이었을 겁니다. 비장하고 무섭고 그럼에도 이 사람 옆에 있으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지날 무렵 박철수가 해안 쪽으로 오고 있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진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눈을 봤습니다. 저도 진아의 눈을 봤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추진기의 이음새 틈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완성이 아니었죠. 하지만 더 기다리면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추진기를 들고 해안으로 뛰었습니다. 등 뒤에서 박철수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보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모래가 발에 채였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무릎까지 찼습니다. 차갑다는 생각도 들기 전에 저는 이미 물속에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 무엇이 있든 이제는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그 바다가 얼마나 차가운지 저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도에 몸이 쓸렸습니다. 진아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은 채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추진기를 켰습니다.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더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서 저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완성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불완전해도 괜찮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여기서 이렇게 하루하루 달아가다 죽는 것보다는.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물이 몸을 덮치는 느낌은 상상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냉기가 피부를 뚫고 폐까지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굳으려 했습니다. 가라앉고 싶지 않다는 본능이 온몸을 뒤틀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무서움을 탈 수 있다는 것을. 죽음이 머릿속에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제 발목을 잡고 있는 무언가라는 것을. 진아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힘을 빼야 떠요, 언니. 버티려고 하면 가라앉아요. 저는 그 말에 매달려 억지로 팔을 풀었고 억지로 숨을 내뱉었고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생각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달도 없는 1월의 밤이었습니다. 눈을 뜨나 감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물속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건 나침반의 야광 눈금뿐이었습니다. 수중 추진기가 윙윙 진동하며 팔을 타고 가슴까지 울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인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아가 가르쳐 준 자세를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몸을 편다, 힘을 뺀다, 물에 막힌다. 그런데 물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돼지기름을 온몸에 발랐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뼈 안쪽까지 얼어드는 냉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팠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끝이 사라지고 발끝이 사라지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잊어갈 것 같은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진아의 손이 느껴졌습니다. 발목 가까이 손가락으로 가볍게 누르는 감각이었습니다. 거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 작은 접촉 하나가 저를 다시 현실로 데려왔습니다. 감각이 없는 손으로 진아 쪽을 향해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나도 여기 있어. 말 대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헤엄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 감각도 추위가 앗아갔습니다. 생각을 끊었습니다. 생각을 하면 무서워지고 무서우면 힘이 빠졌으니까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만 봤습니다. 지금 이 팔짓, 지금 이 발짓.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나아갔을까요? 냉기가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무릎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발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도 느낌으로만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진아의 손 감각이 사라져서 패닉이 왔습니다. 진아가 없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목이 막히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발을 굴렀습니다. 그러자 곧 발목 쪽에 다시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진아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감각이 느껴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바닷속에서 그냥 흘렀습니다. 그때 수면 위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보이부 경비정이었습니다. 강한 손전등 빛이 수면을 가르며 훑었고 물속에서도 그 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저는 반사적으로 더 깊이 잠겼습니다. 움직임을 멈추고 추진기를 껐습니다. 소리가 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수면 위에서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딨냐고, 어디로 갔냐고. 욕설이 섞인 고함이 물속까지 둔하게 울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폐가 부풀어 터질 것 같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꼭 감은 채 제발 이 빛이 다른 쪽으로 가기를 빌었습니다. 제가 미리 설치해둔 수중 유인 장치가 작동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진동과 기포를 만들어내도록 설계한 장치였습니다. 보트가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소리가 들렸고 목소리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거친 파도 소리와 함께 무언가 뒤집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철수의 고함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물 튀기는 소리가 한 번 났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통쾌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진아에게 손짓하고 욕설을 퍼붓던 그 인간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공허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올라오지 않는 그 공허함이 오히려 저를 더 무섭게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망가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너무 지쳐서 감정을 느낄 여력도 없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한참 뒤 추진기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음새 틈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뛰어들었던 그 결함이었습니다. 물이 조금씩 차오르며 추진기가 무거워지고 속도가 줄었습니다.
진아에게 신호를 보냈고 진아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추진기를 버리고 손으로만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고통이었습니다. 팔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가 왔고 바닷물이 목까지 차올랐고 뱉어내면 또 왔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가장 정확합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멈추면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밀물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진아도 죽는다는 생각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나 혼자라면 어쩌면 그냥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아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들었습니다. 또 한 번, 또 한 번. 여기서 죽는 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그 생각이 스칠 때 진아의 손이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바닷물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뱉어냈습니다. 기침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살아서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살아야 했습니다. 무서워도 떨려도 감각이 없어도 살아야 했습니다. 반쯤 가라앉은 추진기가 파도 위에 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위에 기어올랐습니다. 진아가 품속에서 눅눅하게 찌그러진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반으로 나눠 한 입 물었습니다. 아무 맛도 없었습니다. 바닷물인지 밥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진아의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제 손도 이미 감각이 없는데 그래도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제 손도 얼어 있었습니다. 잡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고 그것밖에 남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물속에서 익사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왜 없어졌는지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사라진 것으로만 알겠죠. 그 생각이 너무 선명해서 손이 멈출 뻔했습니다. 그런데 진아의 차가운 손이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있다는 것, 이 사람도 똑같이 무섭다는 것. 그래서 손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참 뒤 진아가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반드시 살아서 닿는다. 파도 소리에 거의 묻히는 소리였는데 서리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나서 저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인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아가 없었다면 저는 그 바다에서 몇 번이나 돌아서려 했을 겁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순간마다, 감각이 하나씩 사라지는 순간마다, 그때마다 진아의 손이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손이 저를 살렸습니다. 1월의 동해는 여전히 차가웠고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의 손은 놓이지 않았습니다. 무서우면서도 나아갔고 포기하고 싶으면서도 손을 들었고 죽을 것 같으면서도 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는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중에 구조대에게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수복도 없이 고장난 추진기 하나로 1월의 동해에서 그 거리를 버텼다는 것이. 그런데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압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 그 두 가지가 그날 밤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생긴 거였습니다. NLL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몸으로 먼저 알았습니다. 파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크고, 더 불규칙하고, 어느 방향에서 올지 예측할 수 없는 파도였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와 호흡을 고르려 해도 파도가 먼저 덮쳤습니다. 진아와 나는 서로를 끈으로 묶은 채 물속에서 방향을 잡으려 했지만 조류가 너무 강했습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과 몸이 흘러가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팔을 들 때마다 납덩이를 들어올리는 것 같았고 숨을 쉴 때마다 폐 안에 차가운 돌이 들어차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그 가능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북쪽에서 경비정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보등이 켜진 경비정들이 부채꼴로 퍼지며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탐색 중이었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는 챕터 5에서 박철수 손전등이 쏟아지던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였습니다. 국가가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잠수해요. 진아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물속으로 잠겼습니다. 최대한 깊이, 최대한 조용히. 경비정들이 머리 위를 지나는 소리가 물속에서도 윙윙 울렸습니다. 스크루가 돌아가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 단어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 같은 공포였습니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습니다. 탈출 시도 중 사살. 그게 북한 경비대의 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규정을 직접 문서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숨이 한계에 달했을 때 경비정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가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아도 올라왔습니다.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전달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냥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살아있구나. 아직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포탄이 수면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소리 중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폭음이 귀를 찢었고 수면 위로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방향을 돌리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소리를 삼켰습니다. 비명이 나오려 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아가 제 팔을 잡았고 저는 반사적으로 더 깊이 잠겼습니다. 두 번째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가 떨어졌습니다. 간격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여기서 죽는 게 이런 식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출에 성공하지 못하고 바다 한복판에서 포탄에 맞아 사라지는 것.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그 생각이 너무 선명해서 손이 굳었습니다. 진아가 그 손을 쥐었습니다. 3개. 놓지 않겠다는 것처럼. 저는 그 압력을 느끼며 다시 팔을 움직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진아의 손이었습니다. 4번째 포탄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이미 NLL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선을 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NLL은 수면 위에 선이 그어진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어느 순간부터 포탄이 멈췄습니다. 북한 경비정의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대신 다른 방향에서 다른 종류의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한 해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경비정인가, 또 다른 위협인가. 그냥 잠겼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경비정이었다면 이미 사격이 시작됐을 것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포위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위협 사격이 없었습니다. 탐조등이 수면을 훑었는데 그 빛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찾으려는 빛이 아니라 구하려는 빛 같았습니다. 그래도 무서웠습니다. 저는 작전 장교였습니다. 남한 해군이 탈북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돌려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잡아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진짜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면 위로 올라가야 하는지 더 숨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진아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 사람들은 달라요. 드라마에서 봤어요. 저 사람들 다르게 생겼어요. 그 말이 웃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드라마. 그런데 그 말이 제 결심을 밀어줬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남한이 어떤 곳인지 몸으로 경험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상 속 축제 장면, 진아가 들려준 이야기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기를 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어야 했습니다. 진아의 체온이 무서울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손이 더 이상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끈으로 묶인 진아의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저항이 없어졌습니다.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가 더 길어지면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것도. 더 이상 숨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섭든 아니든 남한 해군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진아를 물 밖으로 꺼내야 했습니다. 저는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두 손을 최대한 높이 들었습니다. 탐조등 빛이 저를 향해 쏘아졌습니다. 눈이 멀 것 같이 밝았습니다.
그 빛 앞에서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빛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위협이 아닌 한국어였습니다.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어진 것처럼 그냥 빠져나갔습니다. 남한 해군이 고무보트를 내린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두 명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탈북자를 구하기 위해 군인이 직접 차가운 바닷속에 뛰어드는 것을 저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위해,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이 물속에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생각할 여유도 없이 누군가의 팔이 제 등을 받쳤습니다. 그 팔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몸이 그렇게 차가워진 상태였으니까요. 진아가 먼저 끌어올려줬습니다. 늘어진 채로 보트 위로 올라가는 진아를 보는 순간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죽은 건 아닌지, 이미 늦은 건 아닌지 그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뒤를 따라 올라가며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 살려달라고. 한국어로, 북한 사투리로 뒤섞인 채로. 남한 군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들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보트 위에서 담요가 덮였습니다. 누군가 진아의 이름을 불렀는지, 제 이름을 불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요의 온기만 느꼈습니다. 그 온기가 피부에 닿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는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북쪽 방향 하늘을 한번 봤습니다. 거기 어딘가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을 두 사람이 용서해달라는 말도 잘 있으라는 말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한번 바라보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앞을 봐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진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서로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건넌 것은 바다였지만 사실 그 바다 안에 있었던 것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도 정확히 이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구남 갑판 위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물론 그것도 있었습니다. 바닷속에서 몇 시간을 버텼으니 다리는 이미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갑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파도가 없었습니다. 뒤집힐 것 같은 공포가 없었습니다. 그냥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 바닥. 그 평범한 것이 너무 낯설어서 몸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갑자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바닷속에서는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판 위에 딱딱한 바닥이 발 아래 느껴지는 순간 눌러두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무릎이 접혔습니다. 남한 군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무언가를 잘못하면 군인들이 달려오는 것은 끌려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려오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담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29회 동안 몸에 새겨진 본능이었습니다. 군인이 달려오면 피해야 한다. 그런데 그 군인이 멈추더니 제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담요를 내밀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무릎을 꿇은 군인, 남한 군복을 입은 젊은 사람이 저를 향해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감각이 먼저 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저를 위협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지금 저를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29회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방식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억누르지 않는 눈물, 부끄럽지 않은 눈물. 진아가 제 옆에서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진아는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울음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들키면 안 된다고 그 감각이 남아있어서. 그런데 아무도 진아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따뜻한 것들을 계속 가져다 줬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대우받아도 되는 건가?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건가? 진아의 체온이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체온증 처치를 받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제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 수 없었지만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생긴 감각인 줄 몰랐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저체온증 처치를 하는 군의관의 손놀림이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진아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한국어로 계속 말했습니다. 사투리가 섞였을 것입니다. 억양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군의관은 알아들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처치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그 말을 처음 입 밖에 꺼낸 것이 그때였습니다. 진아에게도 군의관에게도 아닌 그냥 허공에 대고 살려달라는 말을 소리내어 해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누구에게 살려달라고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세계였으니까요. 신문이 시작된 것은 배가 항구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군 정보요원과 국정원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왜 왔는지,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또 신문이구나. 또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구나 하는 감각이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는 종이컵에 따뜻한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앞에 그것을 밀어줬습니다. 마시라고. 그 사소한 행동이 이상하게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신문은 길었습니다. 해군 사령부에서의 임무, 기밀고의 위치, 경비 패턴. 제가 가진 정보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들이 어떻게 쓰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숨겨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 이제 돌아갈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무겁게 들고 다니던 것들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질문에 답하면서 저는 어느 순간 울고 있었습니다. 진아를 처음 만난 이야기, 김일고에서 부품을 훔친 이야기, 박철수가 우리를 추격하다 수장된 이야기. 말하다 보니 그것이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냈다는 것이, 이 상황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눈물이 나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막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나원으로 가기 전날 밤, 진아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이었습니다. 진아가 말했던 그것이었습니다. 밤새 꺼지지 않는 가게.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냥 불빛인데, 그냥 편의점인데, 저에게는 그것이 아주 오래된 약속이 지켜지는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었습니다. 밤인데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진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언니, 저거 봐요. 저렇게 많은 불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한참 동안 봤습니다. 챕터 1에서 영상 속 축제 불빛을 보며 이불을 뒤집어 쓰던 그 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거짓이기를 바랐습니다.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 저 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진아가 한참 만에 다시 물었습니다. 언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살아서 도착하는 것까지가 전부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상상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간절히 원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아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살았어요, 언니. 진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말이 실감났습니다. 살았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포탄을 피했습니다. 박철수도 없어졌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29의 강설이가 2026년 1월의 어느 밤에 대한민국에서 살아있었습니다. 그 밤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따뜻해서였습니다.
이 온기가 사라지면 어쩌나 싶어서 눈을 감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선택이 옳았는지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연좌제가 적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도망쳤다는 이유로 두 분이 고통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에 돌이 얹히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옳은지 그른지. 그냥 했습니다.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어서. 그리고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용서는 나중에 받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진아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문 밖 편의점 불빛이 새벽 내내 켜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원에서 보낸 시간은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버스 타는 법, 은행 가는 법, 인터넷 쓰는 법, 마트에서 물건 고르는 법. 하나하나가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 엘리트 장교로 살았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수치스러웠습니다. 이것도 모르냐는 말이 들릴 것 같아서 뭔가를 할 때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알려줬습니다. 그게 또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멈춰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생긴 라면이 10가지도 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고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든 골라도 됐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인데 그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배급이 오면 받는 것이고 장마당에 있는 것을 사는 것이고 골라서 살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것도 됩니까? 저것도 됩니까? 계속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왔습니다.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냥 이상했습니다. 진아는 저보다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원래 정보에 밝은 사람이었으니까요. USB로 봐온 것들이 실제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그런 진아를 보면서 안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이 사람이 웃고 있다는 것. 박철수 앞에서 눈을 내리깔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던 그 얼굴이 이제 없어졌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바다를 건넌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처음 간 곳은 바다였습니다. 해안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진아가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바다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1월에 차갑고 어두운 그 바다가 눈앞에 다시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했을 때 보인 것은 달랐습니다. 낮이었고 파란 하늘이 있었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개를 데리고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개가 줄에 매여 신나게 뛰었습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뛰는 게, 그 장면이 어쩐지 웃겼습니다. 진아가 제 표정을 보고 같이 웃었습니다. 그해 여름, 진아와 함께 해상 축제를 보러 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저는 군중 속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2025년 겨울, 영상 기기 화면 속에서 처음 봤던 그 장면이 지금 제 두 발 아래에 실제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거짓이기를 바랐습니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지금 저는 그 불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아주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기뻐야 하는데 슬펐습니다. 그 슬픔이 무엇인지 생각하다가 알았습니다. 이것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더 일찍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진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울어요?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힌 손을 쥐었습니다. 이 손이 바닷속에서 제 발목을 눌러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차가웠던 그 손이 지금은 따뜻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을 처음 자유롭게 써봤을 때도 비슷한 감각이었습니다. 북한 관련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사령부 이야기, 해군 이야기, 탈북자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막혀 있지 않았습니다. 읽고 싶으면 읽을 수 있었고, 저장하고 싶으면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유라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말이 달랐습니다. 같은 한국어인데 억양이 달랐고 모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음식이 달랐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관계가 위아래로만 있었는데
여기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때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몰라서, 말을 잘못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긴장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그 바다가 아까웠으니까요. 가끔 꿈에서 아직 북한에 있습니다. 꿈속에서 탈출은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군복을 입고 사령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는 순간이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여기가 어딘가를 확인하기 위해 손을 뻗어 벽을 만집니다. 북한 숙소의 차가운 벽이 아닌 조금 더 따뜻한 벽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여기라는 것을. 그럼 됐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다시 잘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편의점에서 커피를 삽니다. 버스를 탑니다. 일을 합니다. 저녁에 진아와 통화를 합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내일 새벽에 누가 문을 두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자고 싶으면 잘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해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평범함은 아직도 매일 새롭습니다. 살면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버스에서 옆에 앉은 사람이 핸드폰으로 누군가를 마음껏 욕하는 것을 볼 때, 카페에서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나눌 때, 누군가 길거리에서 대통령 욕을 크게 할 때, 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멍해집니다. 이 당연함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지를 아는 사람이 이 나라에 많지 않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모르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니까요. 북에 두고 온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괜찮으시기를 빕니다. 매일 빕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전할 수 없어서 그 말은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그날이 오면 두 분이 살아계시기를. 그것이 지금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은 것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체제가 심어놓은 공포, 잡히면 끝이라는 공포, 바다 한복판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그것들을 넘었습니다. 완전히 이긴 건 아닙니다. 지금도 새벽에 꿈을 꿉니다. 박철수의 손전등 빛이 수면을 훑은 꿈을, 포탄 소리가 귀를 찢는 꿈을. 깨어나면 식은땀이 나 있습니다. 그래도 깨어나면 여기가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고, 커피를 살 수 있는 편의점이 있고, 진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북에 남겨진 모든 분들이 언젠가는 이 불빛 아래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미 한번 믿기 어려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서리는 2025년 겨울 영상 속 해상축제 불빛을 보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 불빛 아래 직접 서 있었습니다. 믿지 못했던 세상이 두 발 아래 펼쳐졌을 때 서리가 느꼈을 그 감각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